세제 관련해서 7월 16일 날 재정경제부 있습니다. 요건 관련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리 많이 참여하시고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주실 거는 서류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네, 방금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총리님, 방금 전에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를 네네, 정책실장님하고 국토부 장관님하고 부총님께는 전달을 드렸습니다. 네네. 오늘 뭐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까 그 보고서 내용으로 그럼 대체를 하겠습니다. 네, 잘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 보고서 혹시 내시면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일반적으로는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현황 보고도 좀 넣어서 해주십시오. 네, 들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통령님 나토 정상회의 참석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처보고 있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국민의견 수렴 계획에 대하여 재정경제부 장관, 국토부 장관, 금융위원장께서 순서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경부 장관입니다.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의 수립은 굉장히 이재명 정부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그런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그 국민들이 참여하는 어떤 의견 수렴 기회를 마련합니다. 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일, 모레에서 3일간에 주택 공급, 그러면 주택 금융, 부동산 세제 주제별로 3개 부처 장관 주재로 사전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 토론회는 전문가, 일반 국민들께서 참여하시고 자유 토론회로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금일 오후부터 통합 웹페이지를 운영해서 국민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접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접수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들이 웹페이지를 주제별로 해서 구분해서 의견 수렴을 받아서 좀 편리하게 국민들께서 의견을 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경부나 국토부 금융위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그다음에 SNS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에 이런 세 개 부처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나서 내주에는 대통령 주재로 대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주인과 함께 설계하는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 청사진이라는 주제로 정부, 전문가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참여해서 그 토론회에서는 사전 수렴, 의견 수렴한 결과에 대한 발표 그리고 분야별 전문가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정부에서 정리한 주요 논의 쟁점은 별도 PPT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하기 전에 네. 공급 금융 세제에 대한 주제가 있는데 이 왜 규제에 관한 주제가 없어요? 규제에 관해서는 어디서 논의합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규제 제도 있잖아요. 규제도 공급 같으면 공급을 하는데 규제가 사람들 그렇게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네,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걸로. 네, 그건 명확하게 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다음에 규제 제도. 금융도 대출을 제한한다는 게 국민들은 다 규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예를 들면 뭐 무슨 지역 지정 허가제도 뭐 이런 거는 네. 공급 금융 세제에 안 그 안에 넣어서 들어가긴 하는데 그렇게 생각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가로 열고 하나 해주세요. 네네. 네. 공급에다 그만 하든지. 네. 관련이 공급하고 관련이 있겠네요. 예. 공급에다 가로 열고 더하기 규제. 규제. 금융도 갈로 더하기 규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은 당연히 금융의 본질은 규제니까. 네, 세제도 마찬가지고. 네, 그거 하고 네. 통합 홈페이지에 운영을 한다는데 그 왜 홈페이지 표시가 없어요? 통합 홈페이지 아직 안 만들었어요? 만들어놨는데 오늘 토론회를 거쳐가지고 좀 정리 다시 한 다음에. 다시 한 다음에 알았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오늘은 이게 내용을 토의하자는 게 아니고 예, 쟁점에 대해 쟁점이 뭐냐? 예를 들어 우리 국민들께서 예를 들면 각 부처 토론회 또는 대통령 주재 국민 토론회에 뭐가 논의될지 중구난방으로 얘기하면 곤란하니까 핵심적인 주요 논쟁점이 뭐다를 오늘 정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까지만. 네.
예. 그래서 어른이 그런 얘기하면 이제 밤새야 되니까 그건 나중에 하고 오늘은 뭘 얘기할 거냐.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들이 제시하는 이 쟁점 이외에 국민들께서 보시고 또 쟁점이 쟁점 있다고 있으면 올려주시면 또 저희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같은 쟁점이라고 하는 게 주요 쟁점이라 해야 돼요. 이렇게 다툴 건 무지하게 많죠. 이거는 대한민국의 최대 문제가 부동산 아닙니까? 네. 이게 워낙 복잡하고 또 예민하고 네. 또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의제라서 근데 얘기하자면 끝이 없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걸 뽑아야 얘기가 돼요. 안 그러면 입구도 못 들어가고 싸우다가 거기서 쓰러져 가지고 네. 얘기를 하나도 못하는 경우가 알겠습니다. 발생해요. 예, 그러면 먼저 주택 공급 분야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토부 장관입니다. 주택 공급 관련해서 크게 7가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민간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입니다. 도심 공급을 위해서는 용적률 상향, 대출 규제 완화 등을 통해서 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에 인근 지역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 멸실되는 주택을 고려하면 순수하게 추가되는 공급 물량은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서 신중 검토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등 도심 유휴부지 활용입니다. 서울시가 용산, 여의도 등의 각종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주거 대책 없이 초고밀 업무시설을 공급하여 주거난 및 교통난 심화가 가중되고 있으므로 업무시설보다 주거시설을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서울의 국제도시로서의 유상을 고려해 국제업무, 상업시설 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신축 공급 활성화입니다. 무주택 서민들의 주된 주거 공간인 비아파트 공급이 매우 침체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아파트와 달리 비아파트에 대해서는 신축에 한해서 금융이나 세제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다주택 소유는 신축이나 비아파트 여부와 상관없이 예외 없이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도시 건축규제위원회입니다. AI 혁명 등 시대 변화를 고려해서 공실 상가나 준공업지역 등을 주거 용도로 적극 전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도시의 건축 규제를 유연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도심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용도지역 등 기존의 규제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공공과 함께 임대주택을 공급할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 주체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을 중심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유도하여 기존 개인 다주택자를 대체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소규모 주택은 개인 임대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공공임대와 공공분야의 공급 비중입니다. 목돈을 들여 주택을 구입하지 않고도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을 임대 중심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반면 내 집 마련 수요를 충족하고 기존의 주거사다리 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분양 중심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수요 분산입니다. 서울 내 주거 수요가 여타 수도권이나 지방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서울에 과도하게 집중된 민간 업무시설의 지방 이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이전 부지에 대해 다시 주택이 공급되거나 글로벌 기업 본사가 들어올 경우에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상 주택 공급 분야 주요 쟁점을 보고드렸습니다. 네, 이게 어쨌든 국민들께서는 좀 알기 쉽게 좀 표현을 하려고 노력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어렵네. 네. 규제 완화를 통해서 집을 많이 규제를 용적률을 막 풀어주면
집이 더 늘어나지 않냐.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집값이 폭등하는 원인이 된다. 뭐 이런 거에 대한 논쟁거리군요. 네. 네, 어쨌든 요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요 얘기 말고도 공급에 관한 논쟁거리가 있으면 한번 제안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거 가지고 토론 주제였을 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의견이 갈리잖아요. 의견이 갈리면은 어떤 주장이 더 합리적인지의 판단은 일단 국민들께 맡기는데, 그러나 최종 결단은 결국 정부 책임자가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들어본다. 네, 최대한 듣고 또 가능하면 그 합리적인 의견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실 상당 부분은 결단의 문제이긴 해요. 자, 그다음에 금융 분야. 네, 금융위원장입니다. 금융 분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 분야는 크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좀 대출 규제를 완화해달라 이런 의견과, 지금 부동산 시장 안정을 볼 때는 현행을 유지해야 된다 아니면 더 강해야 된다 뭐 이렇게 크게 대립이 되고요. 뭐 영역 분야를 어디까지 볼 거냐 뭐 이런 분야가 가장 큰 골자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청년들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대출 규제 조정 및 정책 대출 확대 필요성 비슷합니다.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을 위해 주담대 대출 규제라든지 정책 모기지 기준 조정 좀 풀어달라 이런 부분이 있고요. 반대로는 지금 주택시장 자금 우려가 있는데 현행을 유지해야 된다. 일부는 또 더 강화해야 된다. 뭐 이렇게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세 대출을 어떻게 볼 거냐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결국 이게 무주택자 자금 지원을 위한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대지 말라.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결국 전세 대출이라는 것들이 전세 매매 가격 견인 효과를 통해서 갭 투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기 때문에 역시 이런 부분도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주비 대출 규제 관련입니다. 정비사업 조합원들이 원활한 이주를 통해서 이렇게 되면 공급이 좀 더 확대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 좀 풀어달라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것 역시 투기소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방지하고 정책 일관성을 위해서는 현행 기준을 좀 유지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주요한 의견들이 되겠습니다. 금융 분야의 주요 쟁점이 이것밖에 없어요. 생각보다 간단해 보이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하겠죠. 네네 더 많은데 일단 여기서 제가 보고 의견은 계속 수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다음은 부동산 세제입니다. 첫째, 부동산 세제 전반에 와서 좀 철학적인 문제입니다. 이 부동산 세제 개편을 해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되겠느냐, 또 이게 이렇게 했을 때 부동산 세제의 목표가 뭐냐. 그래서 저희들은 이 과세 제도의 합리화로 보고 있습니다만, 시중에서는 또 자꾸 집값 잡기 위해서 세제하는 걸로 이렇게 오해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설명을 드릴까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세제를 올렸을 때 주택시장이 안정이 되냐 안 되냐, 여기도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세제라는 게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게 아니고 부동산 시장의 어떤 왜곡 또는 어떤 비합리적인 부분을 좀 이렇게 개선하는 측면의 세제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다 보면 임차인한테 전가가 된다. 그 소유주들한테 세금 부과해봤자 임차인한테 전가되면 임차인만 손해보니까 이걸 왜 자꾸 건드리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이슈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부동산 세부담을 왜 동일하게 하느냐. 지역은 죽겠는데 가격도 올라가지도 않고 계속 내려가는데 세금 내라 그러고, 저 올라가는 지역이 좀 많이 거두고 좀 내려가는 지역은 좀 깎아주고 이렇게 좀 차등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제 시행에 있어서도 어느 날 느닷없이 하니까 나는 미리 보유세 강화한다 그러면 팔려고, 나는 돈 낼 돈이 없어서 팔 기회를 줘야 되는데 느닷없이 어느 날 갑자기 딱 해가 정부가 갑자기 발표하고 또 시행을 또 한 몇 개월만 하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된다 하는 그런 논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유세 관련해서는 첫 번째 이제 부동산 보유세가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 이제 재산세, 종부세를 포함해서 선진국마다 나라마다 다 역사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제 그런데 한국은 그러면 얼마를 좀 해야지만 적정하느냐 하는 그런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로 넘어와서는 왜 주택수가 나는 주택수가 3개인데 하나에 1억, 1억, 3억이고 저 사람은 하나에 30억짜리 들고 있는데 왜 나는 다주택자라 그러고 저 사람은 1주택자라고 그러냐 하는 이런 이슈가 또 제기가 됩니다. 그리고 실거주, 비거주, 다주택자인데 나는 내 집 하나 사가지고 50년 살았는데 저 사람은 집도 살지도 않고 하는 거 왜 똑같이 차별하느냐. 또 옆 사람은 집도 3채, 4채 들고 있는데 왜 차별? 나는 진짜 실소유 목적이고 나는 집 하나 사가지고 30년도 살고 내가 뭐 이 사이에 돈을 뭐 무슨 더 벌기 위해서 내가 뭐 한 게 뭐가 있느냐 하는 이런 주택에 가액으로 할 것이냐 주택수로 할 것이냐 또 이런 문제.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실거주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어떤 비거주, 다주택들 어떻게 이걸 좀 조화롭게 차등화할 것이냐. 그리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주택자만 하다 보니까 또 주택 간에도 또 고가 주택은 왜 이래 또 세금이 또 낮느냐. 20억 뭐짜리, 200억짜리, 300억짜리 들고 있는 사람도 세금 낮게 받고 나는 그냥 한 10억짜리 들고 있는데 왜 이래 세금이 높다냐 하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얼마를 초고가 주택으로 볼 것이냐는 이슈.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을 거두는데 왜 엉뚱한 데 쓰느냐. 좀 주택을 늘린다든지 이 주택 임대차 시장을 어떤 뭐 개선한다든지 이런 데 좀 써야 되지 왜 다른 쪽에다 쓰느냐 하는 그런 이슈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쪽입니다. 양도세입니다. 양도세 같은 경우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있어서 실거주한 사람은 내가 올해 실제 거주해서 장기로 이렇게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비거주하는 경우 어떻게 똑같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초고가 주택은 장기 보유 특별 혜택을 80% 해주다 보니까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너무 80%를 빼주고 나니까 세금을 좀 적게 낸다는 그런 또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자주택자 중과 제도를 좀 너무 갑자기 이렇게 폐지하다 보니까 8개를 놓쳐가지고 또 한다는 그런 유지의 필요성도 제기가 있고요. 특히 고령자들 같은 경우는 나는 지금 들어오는 세금, 수입도 없고 지금 집 하나 들고 가지고 20년, 30년, 40년 살았는데 여기다가 양도세 다 하고 나서 다른 데 가려고 그러면 집 하나 양도세가 나오고 나면은 집도 못 사고 전세 자금 구하는데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이런 주장. 그리고 장기 거주자, 아까 말씀드린 장기 거주자에 대한 혜택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방 이전으로 내가 수도권을 좀 벗어나서 지방으로 가려고 하면은 좀 인센티브를 줘야지 내려가지. 그렇지 않고 뭐 인센티브 없으면은 수도권에 계속 살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 특례 필요성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세 관련해서 양도세를 올리면은 보유세를 올리면은 좀 양도세는 깎아줘야지 되지. 보유세도 올리고 양도세도 올리고 하면 내보고 죽으란 말이냐. 나를 어떻게 하는 말이냐. 나는 모르겠다. 뭐 이런 식 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관련해서도 좀 작은 주택, 서민 중산층 이런 쪽은 좀 대폭 인하해 주고 또 다주택자라든지 또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조금 높여서 차등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쟁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많이 이렇게 쟁점을 뽑았다고 생각합니다만 추가적으로 의견을 더 주시면 더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총리님 말씀 들어보니까 예. 요 얘기하는 데서 약간의 한쪽 편중이 있는 느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양쪽을 본인의 노후를 대비한 뭐 그런 감정이 약간 한쪽에 들어있는 느낌이 싹 들었어, 그죠? 좀 느껴집니다. 아닙니다. 저는 공정하게. 사람이 그런 게 없을 수가 없죠. 아, 나도 집 하나 있는데 나중에 어떡하지? 뭐 그러는 게 살짝 느껴졌다고 말이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런 쟁점이 이렇다 그런 얘기죠. 주요 쟁점이니까. 근데 저기 나중에 우리가 한번 해볼 건데 내가 제일 궁금한 게 그런 거 하나 있어요. 우리 지금 실시간 누가 체크하고 있죠?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뭘 하냐면은 이쪽에 동의하면 1번 눌러주세요. 저쪽에 동의하면 2번 눌러주세요.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내가 이 중에 딱 한 개만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네.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제 공감되는 게 있거든요. 아니 1주택에 실거주하는 내가 진짜 쓰는 또는 쓰려고 사놓은 잠깐 비워놓은 일시적으로 비거주하지만 내가 주거용으로 사놓은 내가 살려고 사놓은 집 한 채
이거에 때문에 내가 고통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은 되게 공감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소위 똘똘한 한 채 뭐 이래가지고 지금 아주 오랫동안 축적된 우리 사회 문제인데 여기는 통상적인 한 채는 모르겠는데 소위 초고가 막 100억 막 이래야 하는 집에 대해서 그 실거주 1주택이라고 거의 감면해주는 이거 똑같이 하는 게 맞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그 제가 지금 혹시 방송 보시는 분 우리 국민 여러분 중에 제가 1번, 2번 누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실거주 1주택인데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보호보다는 좀 추가된 보유 부담을 하는 게 좋겠다. 초고가에 대해서는 좀 차별적으로 부담시키는 게 좋겠다에 동의하시면 1번, 그거 아니다 2번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번. 국무위원님들은 전화기 뺏겨가지고 못 누르죠? 못 누릅니다. 한 1분 정도 한번 보시면 그 한번 대충 1, 2번 비중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요 의견들의 추가될 쟁점들, 이 쟁점을 좀 더 쉽게 표현해 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죠? 네. 너무 학술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알아듣기 쉽게. 그리고 쟁점의 중요성 순서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어쩔 수 없는 뭐 당연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그 부동산 세제에 관한 얘기는 이게 집값 잡으려고 세금하는 거냐? 이거는 사실 아니죠. 이게 부수적 효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대한민국의 부동산 세제는 사실은 이제 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형평성 있는 조세 이게 제일 중요한데 맞습니다. 이게 지금 주택 분야에 대해서는 이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단 말이에요. 변형돼 있죠. 변형 또는 왜곡돼 있죠. 뭐 이래 공제해주고 저렇게 빼주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많이 변형을 해가지고 조세의 기본적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이게 오히려 이제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 하다 보니까 그게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버린 거예요. 네. 이 정상화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이걸 통해서 집값을 뭐 눌러보겠다. 뭐 그거는 1차 목표는 아니고 정상화가 1차 목표고 두 번째는 부수적인 투기 유발 이 부작용을 좀 완화해야 되겠다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공무실장 1번, 2번 중에. 예, 지금 1번, 2번 지금 쭉 이렇게 보니까요. 대충. 대부분의 댓글이 네. 1번입니다. 아니, 비중이 얼마나 돼? 비중? 일반 한 90%대 10%. 지금 초고가 주택은 실거주 1주택이라도 좀 강화하자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감하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게 이제 나중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할 거다 그 말을 미리 드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게 얼마 정도면 적정하냐. 예를 들면 20억, 30억, 40억, 50억, 60억, 70억, 80억, 90억 있는데 그냥 앞 글자 한번 눌러보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아니 1, 2, 3, 4, 5, 6, 7, 8, 9까지 선택은 100억 넘는 거는 뭐 90억까지 시가 기준으로 10억, 20억, 30억. 이 안에는 하면 안 된다는 0번으로 그러니까 각자 한번 눌러보라. 이거 지금 언론 아니 뭐 어쨌든 토론에서 많이 실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 어디부터 하는 게 맞냐. 그러니까 100억 예를 들면 10억, 20억, 30, 40, 50, 60, 70, 80, 90 이게 시가 기준이고 이거는 아니다. 예를 들면 100억 이상이라 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 이거는 0번으로 하고. 우리가 10번, 11번 이렇게 눌러도 되긴 한데 그것도 한번 해볼까? 근데 그 안에 있을 것 같아요. 대충. 우리 국무조정실장님 이거 처음 해보죠? 저는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근데 지금 어때요 숫자는? 예, 지금 대충. 여러 가지 숫자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예시로 지금 방금 부총리가 보고해 주신 게 30억, 50억 지금 100억 등이라고 지금 예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시를 보셨는지 아니 지금 내가 다시 하는 게 뭐냐면 예. 초고가 주택에 추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건다는 건 대체적으로 의견이 예. 모아지는데 예. 이걸
얼마 이상을 초고가로 해서 추가 부담을 시킬 거냐. 10억 이상 그렇습니다. 시가 기준으로 20억 예, 이상, 예. 30억 이상 한- 이거를 1, 2, 3, 4, 5, 6을 하자 이 말이죠. 10억은 예. 1, 일반. 50억은 5, 70억은 7, 60억은 6 이렇게 하자 그 말이죠. 예, 그런데 지금 1, 2, 3, 4, 5, 6, 7 이런 정도까지는 안 되고 대부분이 숫자를 써주셨는데요. 30억 써주신 분들이 많아요. 아, 금액으로 썼어요. 예, 예. 제가 저렇게 30억 이렇게 시가 예신을 하다 보니까 예. 아, 이걸 보고 네, 그런 거. 대통령 말을 더 중시해야지. 30억 정도더라. 예. 우리 너무 가혹한데? 30억이면은 현재 공시 기준으로 하면 10매덕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공시로 하면 한 20억이고 과세 기준으로 하면 10매덕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 국민들께서 너무 예, 지금 저기 국무회의를 보고 계시는 국민들이 많으시긴 한데요. 지금 대다수 국민들은 아니시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부처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그래도 그거 한 10,000명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폭넓게 해보면 조금 더 국민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근데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30억이에요? 그렇습니다. 의외네. 한 50억 할 줄 알았는데. 20억도 네. 꽤 많습니다. 20억도 많아요? 예. 오, 그거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은데. 네,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 20억 넘어요? 아, 집 없어 이제. 집 한 채 있습니다. 근데 20억 넘습니다. 네.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이거는 또 넘어갑시다. 대통령 그럼 이 건은 사실 국민 대토론회가 있으니까 제일 위로 한번 올리셔서 토론회 일정을 다시 한 번만 그러시죠. 보여주시면 네, 한번 좋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네, 총리님, 저 서울시장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지금 이 건은 그냥 국민 대토론회가 있으니까요. 그냥 요건으로 넘기면 좋겠습니다. 공급 관련해서 7월 14일 날 국토교통부 있고요. 금융 관련해서 7월 15일 날 금융위원회 있고 세제 관련해서 7월 16일 날 재정경제부 있습니다. 요건 관련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리 많이 참여하시고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주실 거는 서류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네, 방금 그러면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총리님, 방금 전에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를 네네, 서면으로 정책실장님하고 국토부 장관님하고 부총리님께는 전달을 드렸습니다. 네네. 오늘 뭐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까 그 보고서 내용으로 그럼 대체를 하겠습니다. 네, 잘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 보고서 혹시 내시면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일반적으로는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현황 보고도 좀 넣어서 해주십시오. 네, 들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통령님 나토 정상회의 참석, 몽골 국빈 방문 성과와 후속 조치 계획에 대해서 외교부 장관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네, 대통령님의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대한민국이 32개 나토 동맹국의 안보, 방산 파트너임을 확실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대통령님께서는 서로의 안보를 더 강하게 만드는 한국과 나토 협력의 비전을 제시하셨고 나토 내 중견국과의 다층적 외교 안보 연대도 구축하셨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넓어진 우리의 전략 공간을 활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대통령님께서 나토 방산 포럼에서 제시하신 한 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을 토대로 한 나토 방산 협력의 토대를 다져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 나토 조달 기본 협상을 개시하여 세계 최대 규모의 방산 시장인 나토와의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쓸 수 있는 군수 물자의 공급망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다음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몽골 방문은 15년 만에 우리 정상의 국빈 방문이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양국 관계의 황금 시대를 선언하고 우리의 신북방 정책과 몽골의 제3의 이웃 정책을 서로 연계하여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공고히 하였습니다. 양국은 한몽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원칙적으로 타결하고 2030년 수교 40주년까지 교역 계획을 10억 달러 달성키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 등 경제적 상호 보완성에 기반한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인적 교류 분야에서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을 체결했고 인적 교류 증진 로드맵을 추진키로 하는 등 양국 국민의 교류 편의를 높이고 2030년까지 인적 교류 50만 명 시대를 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양국 문화원 설립, 교육 협력, 그리고 역사, 고고학 협력을 통해 미래 세대 간의 교류 기반도 넓혀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반도를 포함한 영내 평화와 안정이 양국 공동의 이익이라는 데 뜻을 같이 했고 몽골이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실현 노력을 지지하며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에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는 이번에 방문 성과의 후속 조치를 모든 부처가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의해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후속 조치 내용 중에 뭐 다른 건 통상적으로 하실 거 하는데 한국 나토 간 조달 기본 협정은 이제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요게 대체적으로 예상을 한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까?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에 내가 대해서 이렇게 감이 전혀 없어가지고 열흘, 100일, 1000일 올해 안에는 끝내겠습니다. 올해 안에 알겠습니다. 아니 감이 전혀 없어서 알겠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하시고 MOU를 많이 체결하시는데요. 제가 우리 경제 분야만 이렇게 뽑아보니까 한 100여 건이 됩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앞으로 경제 분야는 적어도 저희들이 이제 그 유형별로 좀 MOU를 구분하려고 합니다. 단순한 형태의 MOU인지, 요거는 조금 더 진전시켜야 되는 건지, 요거는 성과를 내야 되는 건지, 이런 식으로 해서 유형별로 해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총리실에서 이 정부 업무 평가에 좀 반영하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그냥 MOU는 MOU다. 이게 이제 그동안에 뭐 묵시적인 어떤 또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이번에는 좀 다르게 MOU에 대한 이걸 이행 진척도를 좀 평가에 좀 반영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코트라 등 경제 외교 포털에서 우리의 성과를 좀 이렇게 상시적으로 이렇게 하고 진행 사항도 좀 해가지고 기업들이 또 알고 저런 걸 정부가 했으니까 우리도 이런 쪽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식의 성과를 어떻게 날 수 있는 부분은 재경부가 관련 경제 분야는 관련 부처들하고 이렇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총리께서 그 말씀하셔서 저도 좀 약간 부과를 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순방을 다녀보면 다른 나라의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도가 작년하고 올해가 또 다릅니다. 관심도도 매우 높고 기대도 높아요. 예를 든다면 우리의 첨단 산업의 이제 현지 뭐 공장 설립이나 이런 요구도 아주 많고, 특히 방위 산업에 대한 자기 스신들에 대한 우선권 부여 이런 요구도 많습니다. 요새 하도 국제 상황이 아주 복합적이고 불안정해서 그러겠죠. 그리고 문화 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 호감도가 엄청 올라갔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관련 상품 수출이 매우 좋아지고 있죠. 예를 들면 K-뷰티는 얼마 안 있으면 세계 1위 할 것 같다고 그러던데 한 10년 안에 그래 될 거라고 그러죠. 네. 예측치가. K-뷰티, K-푸드도 마찬가지고 뭐 K-드라마 하여튼 이 K자가 붙으면 뭐든지 잘 팔리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각국 정상들하고 또는 뭐 외교부도 마찬가지인데 협의를 해보면 이런저런 기대가 많은데 이게 사실 우리한테 엄청난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MOU 체결해서 옛날처럼 그냥 뭐 보기 좋게 성과 포장하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실제로 그 안에 기회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활용을 좀 해서 우리 기업 진출이나 국민들의 민간 교류나 아니면 수출이나 이런 게 사실 얼마든지 넓어질 수 있거든요. 하기 따라 정말 다릅니다. 지금 시장 다변화도 해야 되고 지금 우리 수출이 너무 특정 국가에 편중돼 있어서 그게 사실은 국가
경제 안보에 위협이 될 정도인데 수출 다변화도 해야 되고 품목 다변화도 해야 되고요. 또 품목 고급화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각 부처청들이 자기 소관 업무에 관한 것들 뭐 평소에 잘하겠지만 특히 우리가 서면으로 양국 간 또 다자 간 합의한 것들은 좋은 지렛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처럼 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 부총리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해주고요. 지금 외교부에서는 이거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제가 요거는 별도로 다 관리하도록 지시를 해서 지금 관리 시스템도 만들고 있는데 각 부처도 당연히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뭐 통상은 뭐야 워낙 다들 잘하고 계시니까 새로운 시장 개척이나 새로운 관계 발전이나 또 민간 교류 확대나 특히 문화 수출, 문화 진출 뭐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네, 한 가지만 추가로 네. 말씀을 드리면은 정상회담의 그 후속 조치를 시행하다 보면은 어느 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또는 지키고 있는 어떤 규제 내지는 해야 되는 일을 조금만 저희 상대방 국가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으로 할 수만 있다면 큰 이익이 눈에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부처 간의 협조를 잘 요청하고 있지만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협의체를 저한테 얘기하세요. 총리님한테 얘기하고 안 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그 외교부 장관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게 제가 지금 취임 초기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거든요. 각 부처가 자기 업무에 충실한 게 기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본의 아니게 부처 간 장벽으로 작용해요. 칸막이로.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다 보니까 다른 쪽의 중요성이나 이런 건 좀 다를 수 있죠, 평가가. 근데 다른 부처에서 보면은 이게 이렇게 중요하고 저기서 약간만 양보하면 엄청난 더 큰 시너지가 있는데 또는 효과가 있는데 왜 안 할까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게 좀 시간 많이 걸려도 국무회의를 이렇게 뭐 약간 농담 장난삼아 섞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좀 그 벽을 허물자는 거예요. 좀 자유롭게 토론하고 다른 부처에 대해서도 좀 편하게 얘기하고 또 그래서 총리님 역할이 중요해요. 또 네. 의견 조정하고 사실 각 부처는 자율적으로 잘 안 돼요. 잘 안 돼야 정상이에요. 그렇죠. 자기 일에 일단 자기 일 집중하셔야 충실해야 되니까. 근데 그걸 또 조정하는 건 총리님 역할이고 뭐 잘 안 되는 좀 어려운 일이면 저한테 얘기하시고 그래서 뭐 텔레방이나 개인 메시지는 잘 이용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과감하게 얘기해요. 서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일인데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또 얘기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얘기해서 성과를 내야죠. 네, 그 부총리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새롭게 정부 평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정리하고 있는데요. 대통령 말씀 주신 협업 관련된 부분들이나 각 부처들 간 공동으로 진행하시는 과제가 많을수록 좀 더 좋은 평가가 되는 구조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또 저는 정말 뭐 기업에 있다가 와서 1년 동안 정부에 하는 일들을 보면서 느낀 건 정부가 앞서서 나가서 대통령님이 이렇게 순방 다녀오시면 그 다음에 숫자가 좋아지는 중소기업 수출 같은 것들 좋아지는 것들을 실제로 봤습니다. 그리고 뭐 식약처도 있으시고 기업의 인증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기업 한 곳 한 곳들이 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특히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 이런 경우들 정부가 나서서 앞에서 해주시고 뭐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워낙 큰 주제의 그 대기업들에 관련해서도 외교적으로 먼저 풀어주시면 기업들이 나가는 길이 좀 더 쉬워지는 부분들을 보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MOU의 실질적 성과 관련된 부분들도 평가에 넣는 부분들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처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조정해보고 안 되는 부분들은 대통령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각 부처 간 협업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이때까지 사실은 지금까지 지금 고위공직자로 성장해 오신 분들은 이게 너무 익숙해 있어요. 칸을 치는 게. 그리고 그게 잘하는 거라고 평가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업무 중복도 많고 또 비효율도 생기고 일도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사실 극복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요즘은 다 기업들이나 조직들이 팀제를 많이 하잖아요.
수시로 칸을 없애고 그냥 팀 네. 업무 중심의 팀으로 만들었는데 우리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워낙 규모가 크니까. 그러나 어쨌든 다른 부처와의 협업을 좀 최대한 좀 강화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시너지가 나요. 효과가 나요. 네, 대통령님 이번 네. 그 이번에 그 세파 협정이 굉장히 치열했었습니다. 그 저희들이 마지막 네, 협정하면서 마지막 순방 날까지 저희들이 새벽까지 협상을 해서 타결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협업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농림부하고 아주 굉장히 긴밀하게 협업을 하면서 줄 건 주고 받을 걸 받는 과정에서 굉장히 농림부 장관님께 감사드립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의외로 농림부의 존재감이 많아요 보면. 네. 네, 저희는 생산자가 있고 또 식품 업체도 있기 때문에 이게 민감한 게 있고요. 그 생산자들 같은 경우에는 항시 개방 이슈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간의 경험적으로 우리 생산 기반이 이게 좀 와해될 네, 정도까지 네. 되면 그렇죠. 곤란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모든 부처가 좀 그 우리 농업의 민감성 그리고 우리 농업의 현실 뭐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자유무역의 피해 영역을 맡고 계셔서 어쨌든 국가적으로는 큰 이익이 있는 사안인데 이제 구체적 현실적 피해는 이제 농업 영역이 보니까 그거 잘 지키시고 계십니다. 네. 근데 어려운 일이긴 한데 잘 수행하고 계세요. 그래. 나중에 저기 총리님 보셔가지고 그 표창을 하든지 포상을 하든지 한번 해보시죠. 좋은 평가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 네. 그 뭐 한 가지 더 사실 두 분 부총리 계시는데 그 문화부도 경제부처가 되고 행안부도 경제부처가 될 정도로 모든 분야가 다 경제가 되고 있고 또 AI 기술, 과학기술 안 들어가는 분야가 없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말씀하신 협업 그리고 부처 간의 역할의 이 공동작업 이런 것들은 너무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다음은 중동전쟁 관련해서 지금 다시 한번 비상의 시국으로 가고 있는데 비상 국정 운영 및 대응 현황에 대해서 재정경제부 장관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지금 장관입니다. 최근 또 미국 이란 간의 관계가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다가 무력 충돌이 재개되고 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봉쇄하고 20% 통행 요원을 부과하겠다고 할 정도로 또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동해사정보센터가 호르무즈 통과 선박의 위험도를 7월 7일자로 심각으로 이렇게 상향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유가는 브렌트유가 70불대 후반까지 갔다가 오늘 아침에는 80불대로 또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WTI 유가도 60불대 갔다가 또 다시 78불대까지 올라가는 이런 상황까지 또 유가가 또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은 SK 하이닉스의 그 미국 주식 예탁 정서 발행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1,490원 후반대로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 중동 전쟁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대통령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제 수출은 아주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월에서 5월 달까지 금년도 경상수지가 1,400억 불 정도가 되는데요. 작년에 연간 1,230억 불이었습니다. 그 1,230억 불도 역대 최대라고 했는데 그 역대 최대를 5개월 만인 5월 달까지 그것도 한 200억 불 가까이 초과해서 달성하는 이런 또 호조세를 보여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원유는 7, 8월 달 전년 평균 대비 100%를 해서 7, 8월까지는 좀 괜찮습니다만 A주시에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프타는 7월 기준으로 100% 수준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휘발유나 경유 가격은 최고 가격제 인하 조치에 따라서 1,800원대로 하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물가 상승이 높은 수준이고 또
청년층을 중심으로 하는 고용이 어렵고 또 환율이 최근에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만 높은 수준이고 금리도 또 올라갈 그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민생 경제의 최우선의 어떤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입니다. 물가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민생 물가 대책으로 1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대책을 마련했는데 1차적으로는 신속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되면은 이제 추석이 다가옵니다. 추석 민생 안정 대책도 지금부터 추가적으로 좀 방안을 마련해서 적어도 하반기에는 평균적으로 물가가 3%보다는 떨어지도록 그런 범위 내에서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급망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유나 나프타는 좀 상황이지만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연장하고 또 매점 매석 금지 조치도 연장하는 등 최대한 안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품목별로 국내 생산 촉진이라든지 비축 확대라든지 해외 생산 기반 마련이라든지 수입 다변화 등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K 공급망을 근원적으로 좀 안정화시키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은 어제 대통령 모시고 제가 청년 대책을 발표하면서 청년 전문 인력을 20만 명 이상 양성하고 또 민간 공공의 20만 개 일자리 그리고 또 창업 10만 개에서 3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했습니다만 이에 더해서 또 더할 것이 없는지 찾아서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또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뭐 이쪽 부분은 아무리 해도 부족하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율 금리 관련해서는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달에 발표하고 그러면서도 리스크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리 상승 기대감에 따라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방안도 현재 마련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민생이 제1번 중에 1번이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정책을 마련하고 또 밤을 새워서라도 또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석유 가격 최고 가격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휘발유가 평균이 1,879원, 경유가 1,864원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전쟁 전에는 1,600원대. 네, 1,600원대 후반 또 서울 같은 1,700원 정도였어요. 후반 정도였었습니다. 그럼 아직도 한 150원, 200원 가까이 비싼, 한 50원 비싸네. 호르무즈가 조금 안정화되면은 저희들이 조금 더 이제 낮출까 했었는데. 또 근데 지금 국제 원유 가격 다시 올라간 원유 가격 때문에 정부 부담이 생기는 상황 정도 되나요? 네, 그렇게 됩니다. 이 가격하고. 어쨌든 지금 전 국제적인 평가로는 어쨌든 석유 제품 가격 관리가 우리 물가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됐다고. 크게 도움이 되고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석유도 안 나는 나라가 잘 관리하고 있느냐 하는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재부 장관이 잘했어요. 그렇죠? 아니, 대통령이 잘했어요. 그렇습니다. 총리님이 잘했어요. 저는 아직 얼마 안 됐어요. 어쨌든 석유 가격, 이 제품 가격 관리는 잘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물가 관리에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유통 구조에 좀 구조적 문제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계속 말씀하시고 농림부 장관님이나 또 해수부 장관께서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데도 국민들이 체감하기는 아직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공정거래위 역할도 매우 중요하고 전에 할당관세 이런 거 제대로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물가가 어떤 한두 가지 특별한 원인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긴 게 아니고 사실 이 자잘한 많은 문제점들이 중첩이 돼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물가가 뭐 제일 비싼 축에 속한다, 서울 물가가 전 세계 도시 중에 제일 비싸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꽤 비싼 축에 속하잖아요. 낮다고는 국민들께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미국이 오히려 그 휘발유 가격이 휘발유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일반 물가, 특히 식품 물가 이게 좀 꽤 높은 편에 속하는데 저희들은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물가 당국이라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공정거래위든지 관련 부처에서 매점 매석 문제나 아니면 부정 경쟁 담합
그다음에 유통 구조 문제, 또 독과점화 문제, 전에 생리대 문제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싼 제품 아예 생산 안 해버리고 비싼 것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건데 네. 그리고 생리대도 100원짜리도 나왔잖아요. 그죠? 개당 100원짜리도 나왔는데 손해 안 보니까 하겠죠. 100원 해도. 저가 생산에 업체가 살짝 부담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살짝. 고유가 시대에서 사실 그거는 있지만 네네. 그렇다고 해서 뭐 계속 손해 보면서 생산 판매하지는 않겠죠. 네, 맞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손해는 아니니까 할 텐데 하여튼 이런 식의 좀 각 분야의 각 부처청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해줘야 그나마 조금씩 낮아지는 거죠. 물가 0.5%가 우리 서민들한테는 큰 부담인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조금씩 정리를 해서 상승 요인을 제거하면 0.1, 0.2 이렇게 낮아지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악착같이 공정거래위에 뭐 담합이나 독과점에 의한 폐해를 막 엄청나게 압박하고 하니까 이 정도 유지하는 거지. 아니었으면 사실 물가 상승률은 엄청 높아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더 각 부처청들이 신경 써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홍시픈 부장관입니다. 지금 사실 농산물 물가가 너무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저렴한 공급자 입장에서 지금 너무 공급자 저렴하고. 입장에서는 네. 예, 그러니까 중동 전쟁 때문에 자재값은 사실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갔는데 국민들은 사실 농산물은 늘 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렇죠. 지금 이번 철에는 굉장히 농산물이 너무 많이 풍작이었다면서요. 풍년이고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농산물 소비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부에서도 좀 이 부분을 배려하는 것이 네.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농식품부 장관님의 이제 역할도 기대되는 바인데 이게 이제 우리 소비자 도시의 소비자인 국민들께서는 이거 왜 이리 비싸 이렇게 생각이 되고 농민들은 왜 이렇게 싸? 근데 농산물 생산 현지 가격이 떨어져도 이 예. 소비 가격은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괴리가 되는데 어쨌든 이거를 이 유통 구조를 뭐 지금 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 그 작업도 하고 알지만 있습니다. 유통 구조를 근본적인 계획을 좀 해야 된다니까요. 예. 어쨌든 이게 좀 힘들더라도 네. 이런 기회가 잘 안 옵니다. 맞습니다. 안 그러면 이 저항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예. 또 유통 구조 개혁에도 좀 신경을 쓰시고 예를 들면 구조적으로 뭐 계약 재배라든지 아니면 예. 직거래나 이런 거 늘려야죠. 요즘 많이 늘어나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 시장 가격하고 이 공급 현지 생산지 가격이 너무 괴리가 크고 생산지 가격이 너를 뛰는데 소비 가격이 계속 올라가기만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걸 좀 제도적으로 좀 어느 구간 정도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요. 해야 될 듯합니다. 장관님이 좀 더 열심히 다니시긴 하던데 좀 더 열심히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구조적인 문제 해결 필요하면 유통 라인들을 다 민간에다 너무 과의존하는 거 아니냐. 농업은 사실 전략 산업이잖아요. 이게 시장에만 맡겨서 될 영역이 아니거든요. 전략 안보 산업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정부가 좀 책임을 지는 투자를 하든지 지금 농협에다 거의 맡겨놓은 상황인데 정부가 예를 들면 뭔가 유통 구조 개선에 좀 비용을 지출하든지 시스템에 참여를 하든지 그런 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돈을 안 들여서 그런가요? 아, 기획 넘어가 있구나. 필요하면 정말 투자도 좀 해야 됩니다. 그 농업 유통 개선에 민간에만 맡겨서 될 일이 아닌 것 같다. 농식품부하고 잘 상의하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네. 좀 방법을 좀 찾아보시죠. 모두가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네. 네, 혹시 추가 의견 네, 없으시면 아까 제가 순방성과 원안대로 접수를 놓쳤는데요. 순방성과 안건과 이번 안건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을 재정경제부 장관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명 정부 2026년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장관님들 책상에도 이렇게 관계부터 합동으로 마련된 이 경제 성장 전략을 놓아드렸습니다. 아주 두꺼운 다양한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장은 이렇게 제가 놓아드렸는데 보시면 요약본이 되겠고 나중에 보시면 제 웹자보 같은 걸로 좀 만들어주면 좋겠네요. 예, 이런 것도 할 겁니다. 네, 예, 설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재명 정부가 경제 운영에 온전히 책임을 지는 첫 해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신속한 중동 전쟁 대응이나 수출 호조 등으로 이제 경제 성장이 이제 가속화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금년도 실질 경제 성장률을 2%로 저희들이 봤습니다만 이번에는 수정 전망을 합니다. 3%로 3자 숫자를 달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상 성장률은 30년 만에 12.3%로 최고치를 다 이룰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율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가변성이 있습니다만 1인당 국민소득은 4만 불에 적어도 근접할 거다 하는 그런 예측이고, 또는 경상 성장률에 따른 GDP가 즉 분모가 커져가지고 국가 채무 비율은 50%로 갔다가 다시 원래 모든 게 빠꾸덕하면은 이게 안 좋은데요. 40%로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좋은 것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양극화 문제라든지 또 중동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 경제가 어떻게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준비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 그리고 잠재 성장률을 높여가지고 3대 메가 프로젝트 등 초격차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이냐 하는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반기에는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 내에는 3, 4, 5 비전을 이번에는 제시를 했습니다. 잠재 성장률을 확실하게 3%로 가져가는 문제. 확실하게? 확실하게입니다. 그리고 수출은 지금 사실은 5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강으로 잡는 게 좀 약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또 되는 부분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또 4강으로 잡았고, 국민소득은 지금 한 4만 불 근접합니다만 적어도 5만 불은 달성하겠다. 그래서 3, 4, 5 비전 하에서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경제 대조약 원년을 완성해서 그 밑에 보시면 이 화살표가 쫙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3, 4, 5 비전 하에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3대 분야 6대 과제로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 전쟁 이후에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다지는 문제, 그리고 잠재 성장률 반등을 확실하게 하는 문제, 그리고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이런 분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동 전쟁 이후의 전략입니다. 이번에 변화된 경제 환경, 그리고 겪어보지 못한 이런 경제 붐에 따라서 저희들이 겪어보니까 거시 경제라든지 금융, 외환, 부동산 이 하나로 굉장히 이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도체 붐에 따른 초과 세수를 청년, 성장 동력, 지방, 인재 양성 등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서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해서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더해서 경제 성과의 과실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3고 대응에는 철저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좀 전에 보고 드린 것 같이 석유 최고 가격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농축수산물 전 품목의 할인 지원 등을 통해서 물가를 낮추고, 그다음에 고환율 부담에 애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고금리 차주 지원 등 3고 민생 경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주거 안정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부동산 세제는 좀 전에 보고 드린 대로 국민 토론회를 거쳐서 방향을 정하고 주택 공급 촉진이나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급망에 있어서는 이번에 중동 전쟁을 겪으면서 공급망의 중저성이 부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생산 세액 공제제를 신규로 도입해서 국내 생산을 최대한 촉진하고 비축 확대, 해외 생산, 수입 다변화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분야도 이번에 많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이행을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등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석 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한국형 녹색 대전환도
전략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전략기술에 SMR을 넣어서 에너지 대전환에 또 초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잠재 성장률 반등입니다. 첫 번째로는 메가 프로젝트의 이행에 총력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차세대 전력 반도체, 데이터 경제 활성화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I 시대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이 되는 센서, 액추에이터, 2차 던지 등 미래 산업 핵심 부품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제약, 바이오, 방산, 블록체인 등 신산업 성장 동력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금융이나 재정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합형 국부펀드, 국민 미래성장기금, 국민성장펀드 내 초핵심 경제펀드 등을 통해서 재정, 금융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이 확실한 우리 경제 발전에 주도를 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5억 3특 성장 엔진을 3분기에는 선정하고 특별 보조금 등 패키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소비 촉진을 위해서 개인 포인트 잔액을 지역 화폐로 전환하고 법인의 기부금을 우선 해서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쓸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이 성장 거점이 되도록 지방우대 재정사업은 물론 지방우대 세제 3종 세트도 지원해서 재정 세제가 동시에 지원해서 지방이 성장 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입니다. K자 양극화 극복을 위해서 청년들에 대해서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시 피터팬 증후군 얘기가 되기 때문에 특별세 감면 등 정감 구간을 신설해서 성장하는 중소기업이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장 유형별로 중소기업의 지원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근로의욕 제고를 위한 소득요건 완화 등 EITC도 합리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개혁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장주식 평가 방법 개편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원화 결제 시스템 등 원화의 국제화 로드맵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은 이제 더 이상 보존이나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운영 가치 창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해서 국부관리 체계를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지출 전면 재검토하고 교육재정 교부금을 합리화하고 목적세 재원 배분 개선 방안 마련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기능 계획도 추진하겠습니다. 연금도 소득 수준별 기준 연금액 추가 지원을 통해서 기초연금을 하우 상박형 구조로 개선하고 퇴직연금 제도도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나 안전에 있어서 경제 형벌 합리화 또는 규제 혁신 등을 추진하고 특히 공장 창고의 화재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하반기 경제 성장 정책을 통해서 3, 4, 5 비전을 하고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 원년을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게 어제 했던가? 재정 어제 투자 계획 거기 내용하고 좀 많이 겹치긴 한 것 같은데요. 네. 각 부처청에서 어쨌든 이걸 참고를 하도록 하시고 우리가 이제 성장 전략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의 이제 주요 목표가 이제 예를 들면 경제적 볼륨을 키우기 위한 노력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회개혁이라고 하는 또 다른 목표도 있죠. 근데 이 대부분의 경우는 개혁과 성장을 마치 이게 대립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성장을 하지 않으면 개혁이 좀 더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민생개혁, 민생개선이 불가능하죠. 가난을 나누어 가질 것이냐. 그렇게 갈 수는 없죠. 일단 파이를 키워야 됩니다. 파이를 키우고 그걸 또 좀 더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동시에 중요하죠. 또 하나는 우리가 성장에 주력하는 것은 국제 경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경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오히려 거기서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앞서 나가려면 정말로 정말 초인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좀 노력한 만큼 또 성과도 있어요. 근데 개혁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런 오해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재명 정부가 너무 성장과 경제 얘기만 하는 거 아니냐, 개혁을 소홀히 하는 거 아니냐, 복지를 외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개혁과 복지는 하면 됩니다. 그건 정부의 결단의 영역이죠. 그리고 복지 정책은 필요한 만큼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죠. 필요하면 복지 관련 부서들은 우리가 원래 기획한 대로 그냥 뚜벅뚜벅 가면 됩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개혁이라고 하는 게 막 요란하게 사태질에서 기득권, 소위 이제 우리가 아주 나쁘게 표현하면 타파할 기득권, 그러니까 기득권을 깨고 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걸 우리가 보통 개혁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필연적으로 저항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질서가 바뀌면서 기존에 가진 것을 내놔야 되는 쪽은 저항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질서에 따라 혜택 보는 사람들이 그러면 상응하는 만큼 환호하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은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렵죠. 저항의 강도는 크고 개혁의 성과에 따라서 생기는 환호의 양은 적고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회개혁은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혁은 매우 절차도 잘 지키고 또 실용성에 대한 설득도 필요하고, 그래서 구체적 성과가 중요하죠. 소리 많이 지르고 요란하게 해서 멋있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하면 저항 강도가 세지고 성과를 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개혁을 할 때는 우리가 주사 넣는 게 비슷한데, 제가 과거에 그런 경험이 하나 있어요. 약간 이제 공소시효가 지나서 하는 얘기인데, 제가 밤늦은 시간에 갑자기 이렇게 피부에 뭐가 막 올라와가지고 이제 두드러기죠. 병원은 다 문을 닫았고, 그래서 약국에 우리 아는 선배가 있어가지고 약국에 갔어요. 약국에 갔더니 이거는 약을 먹으면 오래 가고 주사를 맞으면 금방 좋아진다. 그런데 자기가 주사를 놔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약사인데 우리 선배 장난도 많이 치고 하시는 분인데, 근데 주사 약을 넣어가지고 딱 주사기를 잡는 폼이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엉덩이를 내리라.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무섭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탁 찌르는 순간에 겁이 나가지고 이렇게 힘을 줬다가 주사기가 부러지더라고, 그게. 주사기 그래야 안 돼요. 살살살 이렇게 해가지고. 따끔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주사기가 부러져가지고 내가 그때 엄청나게 놀란 일이 있는데, 저는 개혁도 이런 거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설득하고, 고통을 최소화하고, 이 정당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고, 또 순차적으로, 실효적으로 이렇게 해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바뀌었네. 뺏기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뭐 어쩔 수 없다. 이게 또 공정하고 정의롭다. 이렇게 공감하게 하는 과정이 되게 어렵고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과를 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실용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용이 마치 개혁의 반대말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아닙니다. 목소리 크고 뭐 이렇게 세게 얘기하고 삿대질을 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되냐? 뭐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결과는 좋기 어렵습니다. 그게 개혁의 어려움이죠. 그래서 혁명보다 개혁이 더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혁명이라고 하는 게 기득권을 완벽하게 제압할 힘이 있어서 그 고통을 다 감내하도록 강요할 수 있을 때 가능하죠. 근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는 일이다. 경제 성장에 우리가 집중하는 이유도
그 결과를 어떻게든 공정하게 또 삶의 국민들 모두의 삶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맨날 경제 얘기만 하느냐. 그렇게 좀 오해 안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복지부 장관님. 네. 시끄럽지 않게 잘하고 있죠? 네. 복지 확장 정책도. 네. 어쨌든 요새 말이 많아서 하는 얘기였습니다. 네, 다음 진행하시죠. 의견 없으시면 네,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경제적 위기자 자살 예방 대책에 대해서 금융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네, 금융위원장입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경제적 위기자 자살 예방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적 문제가 원인인 자살자 수와 비중이 지난 10년간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그 경로를 밑에 그림으로 보시면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 충격이 발생할 때 이를 완충할 사회 안전망이 작동하지 않거나 재기의 기회가 부족한 경우 생활고가 채무 부담 문제로 전이되고 결국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낄 때 위험이 크게 증가됩니다. 국민주권정부는 출범 이후 범부처 자살 예방 전략 마련, 장기 채무 탕감 등 토용금융을 적극 추진하면서 최근 자살률이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사각지대의 발생으로 안타까운 사례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적 위기는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하기 때문에 부처 간 유기적인 대응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경제적 위기로 인한 자살은 우리 사회 구성원이 함께 막아야 할 사회적 타살이라는 인식하에 관계부처, 민간과 함께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1단계 위기 신호의 조기 포착, 2단계 채무와 생계 부담을 도는 긴급 대응, 3단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재기 지원이 대책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추진 과제별 세부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 눈높이에서 더 빨리, 더 촘촘히 살펴 위기 포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개인 부채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무엇보다도 있는 지원 제도를 몰라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무자 지원, 전담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박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도 다양한 채무자 구제 지원 제도들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금융채무 조정 업무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개인회생 파산 소송 대리 업무를, 금감원에서는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등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빚에 시달리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멀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빚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화재는 119, 범죄는 112처럼 한 군데로 전화하면 모든 게 다 안내받고 연결될 수 있도록 채무자 지원 종합창구를 만들겠습니다. 지금의 신용회복위원회가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전화번호는 1375입니다. 빚으로 지친 일상, 13을 치료 한다는 일상치료. 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대표 번호를 받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근데 과기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습니다.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칸막이가 없어진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국무회의 힘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실무자들이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 빌어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로 먼저 한번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뒤로 맨 마지막 페이지. 네. 보시면 이제 1375 하면 신보기가 제공할 채무자 유형별 종합상담 내용과 프로세스입니다. 단순 채무 상담부터 금융 채무 조정, 개인 회상 파산 신청 지원,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까지 한 번에 모두 안내해드리고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이 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적 위기자 발굴에 그다음에 이제 그 개인 채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채무 지원 제도 간 연계와 제도 개선을 수행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채무자 지원 전담 조직이 필요합니다. 관련한 전담 조직 구축 방안을 행안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행안부 장관님의 적극적인 칸막이 없애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행안부에서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해주신 겁니다. 여기 이렇게 전담 조직과 협의 이런 용어를 또 여기다 등장시킬 때까지도 행안부에서 굉장히 많이 협의를 해주셨는데 전담 조직을 만든. 네, 마지막까지 한 번만 더 힘을 써주시고. 네. 다음으로 경제적 위기자 발굴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민간 합동으로 선제 발굴 포착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의 경우 복지부에서 운영 중인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의 금융위기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채무 정보 등 금융 데이터와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 등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해 경제적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특화 모형을 개발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 실정을 제일 잘 아시는 이 통장님들과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 등 지역사회와도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민관 협업의 일환으로 금융회사들이 금융의 현장에서 파악할 수 있는 위기 신호들을 활용해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채무의 짐을 덜어드리는 고통경감 긴급 대응입니다. 장기 연체자분들의 말씀이 추심에 시달리다 보면 하루하루가 지옥이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주권정부는 사람 살리는 포용금융을 강력하게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박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정리해서 89만 명의 장기 연체자가 현재까지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났고 금융권 연체 채권 관리 혁신, 정책 서민금융 금리 인하와 공급 확대, 이자율 60% 초과, 반사회적 불법 사채, 원천 무효화, 불법 사금융, 원스톱 피해 지원 등 다양한 조치들을 지금 해오고 있고 더 나아가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운영을 통해 보다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제도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추가적으로 과도한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해서 금융채무의 경우 상록수 등 유동화 전문회사, 공공기관 연체채권, 대부업권 보유채권 등 장기 채무 조정에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과 파산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위해서 현재 신청인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채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부채증명서를 떼야 됩니다. 시간은 물론 금전적으로도 어려우신 분들이 더 어렵게 만드는 이런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부채증명서를 통합해서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예 법원으로 바로 전송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발전시키겠습니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파산과 면책을 돕는 신속면책제도 협약법원과 채무자 지원센터들도 지역별로 더 추가해 나가겠습니다. 복지부에서는 자살유족 대상 원스톱 지원 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긴급복지 지원 요건의 위기사유를 확대하는 등 충격 완충을 위한 긴급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불법 사금융과 금융사기 등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범죄 수단과 경로에 대한 전방위적 차단 및 원스톱 지원 체계를 통해 철저히 예방하고 확실히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추진 과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융위는 돈만 빌려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서민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과 상환능력 제고까지도 포용금융의 역할이라는 인식하에 금융과 고용, 복지 서비스 등을 원스톱으로 연계하는 복합 지원을 24년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 작은 글씨를 보시면 40대 A씨 같은 경우 과다 채무와 대인 기피로 은둔해 있다가 복합 지원을 통해 심리 안정 프로그램, 대출 지원, 기초수급자 선정, 취업 지원 제도까지 받으셔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금융 취약계층에게는 민간 협업으로 복합 지원 연계자에 대한 특화 금융 상품, 무료 상생보험 제공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월 250만 원까지는 압류로부터 자동 보호되는 생계비 계좌 제도의 편의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노동부는 구직단년 청년과 중장년의 재취업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중기부는 지난 3월부터 은행권과 함께 위기 소상공인 조기 발굴 체계를 구축해서 선제 안내 시스템을 가동 중입니다. 정신건강 우려자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운영 중인 정신건강센터 등을 포함해서 연결 채널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제적 위기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 예를 들어 KB 희망센터의 마음돌봄 상담 서비스 등 관련 사업을 대상자들께서 한눈에 보고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고 내용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늘상 강조하시는 바와 같이 국민 누구도 빚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않는 목숨을 살리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서 몰라서 못 받는 지원 업계에 먼저 찾아가고 끊겨서 놓치는 지원 업계에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다시 일어설 때까지 끝까지 손잡아주는
그런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더 꾸준하게,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준비를 아주 열심히 잘하셨네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이 하나 났는데 정말로 빨리 인공지능을 도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데이터 부처 간의 연계랑 그리고 기술을 좀 넣어서 유형화하고 지난번 첫 번째 주신 숙제를 좀 더 하면 이 부분에서는 지금 금융위원장 말씀하신 것만으로도 지금 실제로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자살 숫자는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저는 정말 속도를 엄청 많이 네.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며칠 전에도 무슨 가족들 다 집단 자살을 했다는 보도를 봤는데, 근데 그것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랬다는 거고, 빚 때문에 그랬다, 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분명한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수준이 빚 때문에 아이들 끌어안고 죽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원인으로 빚이 생기가 어렵겠지만 일단 빚에 관한 문제는 내가 정말 죽을 정도로 못 갚을 상황이다라고 하면 현재 법 제도상으로 파산 면책이나 뭐 회생 신청 이런 거 하면 다 면제해 드려요. 빚 없애줄 수 있습니다. 뭐 못 갚을 상황인 빚 이런 거는 현재 법원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불편함만 감수하면 거의 대부분 다 감해줍니다. 아니 없애주고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 끌어안고 죽고 이런 건 그건 살인행위입니다. 그 아이들이 자기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의 삶도 있는 건데. 그 아이들도 지금 현재 예를 들면 복지제도상으로는 얼마든지 다 지원받으면서 교육받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꼭 애들 같이 죽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지원 제도도 지금 많이 있어서 예를 들면 뭐 급하면 긴급 생계 지원 이런 것도 몇백만 원씩 해주잖아요. 지금 있잖아요. 그런 제도. 나 지금 정말 죽을 지경이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다, 때거리 없다 이러면 그거 다 긴급 지원 제도로 300만 원인가 500만 원